여기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는 상당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1리터의 액체를 담을 수 있어요. 커다란 콜라 한 병에 해당하는 양주. 음식을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측정하는 건 꽤 어려운데 음식이 위에 도달하기 전에 치아로 먼저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칠면조가 통째로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웬만한 크기의 닭 한 마리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위가 어디에 있냐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아마도 배를 가리킬 거예요. 미안하지만 틀렸어요. 사실 이 윗부분에 있어요. 갈비뼈 사이에 숨어있죠. 과학자들은 결국 맹장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맹장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몇몇 과학자들은 우리 조상들이 나무 껍질을 소화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존재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무 껍질이 우리 일상 식단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맹장은 필요하지 않고 사라진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예요. 우리 몸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기관은 맹장뿐이 아닙니다. 사랑니도 별로 유용하지 않아요. 사랑니는 우리 조상들이 치아를 잃었을 때 유용하게 쓰이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랑니를 뽑는 치료비만 들게 만듭니다. 우리 몸의 거의 대부분은 털로 덮여 있어요. 비록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요. 배꼽에도 털이 자랍니다. 배꼽 털의 목적은 보풀을 잡는 거예요. 확인해보세요. 맞죠? 간은 개인 경호원 역할을 하면서 독소나 몸속에 있으면 안 되는 다른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또한 간은 거의 파괴가 불가능하고 재생될 수 있어요. 몸의 약 43%만이 실제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의 50% 이상은 주로 내장에 사는 작은 생물에 속합니다. 미생물 세포 수보다 적긴 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평균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이 점을 염두하면 우리 유전자는 몸을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것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미생물과 그 유전자를 세어본다면 200만에서 2천만 개 사이가 될 거예요. 잠을 잘 때 몸 전체가 잠을 자는 건 아니에요. 뇌는 때때로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보고하는 데는 보통 많은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자는 동안 코는 확실히 푹 쉽니다. 놀랍게도 후각은 밤에 비활성화됩니다. 침실에서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될 거예요. 네, 그렇군요. 코는 아마도 우리 몸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부분 중 하나일 겁니다. 코가 없이는 음식 먹는 것조차 즐길 수 없을 거예요. 음식 맛을 보는 능력의 80%는 코와 냄새를 인식하는 능력 덕분에 가능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코를 막으면 거의 아무 맛도 나지 않을 거예요. 후각이 없다면 음식을 대부분 식감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양파는 아삭아삭한 사과와 다를 바 없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고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약 10,000개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최근 연구는 우리가 실제로 1조 개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어떤 감각보다 냄새를 더 잘 기억하고 냄새는 심지어 먼 기억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코는 단지 숨을 쉬고 냄새를 맡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민감한 목과 폐를 위해 공기를 여과시켜줍니다. 우리가 건조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코가 공기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식혀주고 필요하면 데워줍니다. 또한 코는 먼지를 제거합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크기는 점차 줄어들어요. 75세가 되면 30세보다 훨씬 작아지는데요. 40세가 되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든 정신력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단기간 기억력의 7비트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용량과는 비교가 안 돼요. 2005년형 전화기라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화번호도 잘 못 외우는 거예요. 우리의 단기 기억은 칠판과 비슷해요. 정보를 적을 수는 있지만 조만간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작업 메모리 용량을 확인하려면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친구에게 10개의 단어 목록을 써서 읽어달라고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록에서 7개 이하의 단어를 기억합니다. 램, 즉 작업 메모리는 기본적인 대화, 인터넷 서핑, 심지어 개를 쓰다듬는 것과 같은 거의 모든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가장 강렬하고 감정적인 기억은 종종 가짜입니다.
중앙기억 장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고 확신하게 만들지만 대부분의 세부 사항은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가 작아질 뿐만 아니라 몸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뼈는 더 부서지기 쉽고 등뼈는 압축됩니다. 밤에 휴식을 취할 때 등뼈도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저녁보다 아침에 키가 더 커지는 거예요. 만약 위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배를 가리킬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위는 더 위쪽 갈비뼈 뒤에 숨겨져 있어요. 위는 2리터 이상의 액체를 담을 수 있는 매우 놀라운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트병 콜라 하나에 해당해요. 음식이 위에 닿기 전에 치아로 처리되기 때문에 고체 음식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를 추정하기는 꽤 어려워요. 실면조 한 마리가 들어가진 못하겠지만 꽤 큰 닭 한 마리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장기에 대해 말하자면 과학자들은 맹장이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왜 맹장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일부 연구원들은 우리 조상들이 나무 껍질을 소화시킨 것을 돕기 위해 존재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해요. 더 이상 나무 껍질이 일상 식단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맹장은 필요하지 않고 몸에서 사라져도 아무 영향이 없을 거예요. 몸에서 쓸모없는 부분은 맹장뿐이 아니에요. 사랑니도 그렇게 유용하진 않아요. 네, 우리 조상들의 경우에는 이가 다 빠지면 사랑니가 도움이 되곤 했어요. 하지만 현재는 사랑니를 빼는데 돈이 들 뿐이에요. 사실 우리는 맹장, 위, 신장 하나 또는 폐 하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비 부품이 있어서 다행이죠. 여러분에게 개인 경호원이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면 몸속 깊이 들여다보세요. 간은 독소와 원치 않는 많은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경비원이에요. 또한 매우 강하고 심지어 재생될 수도 있습니다. 간은 많은 일을 하고 500개의 개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에요. 간의 1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간은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네, 간이 절반도 안 남았다고 해도 원래 크기로 재생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심장은 주먹 정도의 크기예요. 심장은 11만 5천 번 뛰고 하루에 약 9천 리터의 피를 펌프질합니다. 몸이 심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 배가 왼쪽 배보다 더 커요. 우리는 70만 개의 피부 조각들을 포함한 많은 다른 종류의 파편을 들이마셔요. 단지 하루 동안 말이죠. 위는 면역계의 가장 중요한 방어자입니다. 위에 있는 산은 위험한 음식 독소,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과 함께 몸 안으로 들어가는 박테리아를 죽여요. 위산은 위장 자체도 소화시킬 수 있지만 점막이 그것을 보호합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어요. 30분 동안 산책을 했을 때 소모하는 칼로리만큼이요. 우린 서 있는 동안 시간당 100에서 200칼로리를 태웁니다. 앉아있을 때는 키, 몸무게, 성별, 나이에 따라 60에서 130칼로리를 소모해요. 우리 몸은 모기에게 물린 곳을 붓고 가렵게 만듭니다. 모기는 피부를 뚫어요. 몸의 면역체계는 곤충의 침을 이물질로 인식해서 침입자를 몸 밖으로 밀어내는 특별한 반응을 시작합니다. 히스타민이라고 불리는 면역체계에 의해 생성된 화합물은 물린 부위를 중심으로 혈액이 더 빨리 흐르게 해요. 그건 붓기를 유발하죠. 히스타민은 또한 가장 가까운 신경의 신호를 보내는데 이건 물린 곳을 가렵게 만듭니다. 비행기에서 먹는 음식은 지상에서 먹는 것과 맛이 다르게 느껴져요. 그건 실내의 건조함과 압력으로 인해 미뢰의 민감도가 30%까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짜고 단 음식의 경우에요. 침이 없으면 음식을 맛볼 수 없을 거예요. 미뢰는 다양한 맛을 인식하는 화학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체는 맛이 분자에 결합하게 해줄 약간의 액체가 필요해요. 또한 침에 녹지 않는 것은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린 얼마나 많은 샐러드, 수프, 고기를 먹었는지에 상관없이 항상 약간의 디저트를 먹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짭짤한 맛에 실증을 느껴요. 하지만 아이스크림, 케이크, 초콜릿과 같은 달콤한 것을 보고 냄새를 맡으면 뇌가 흥분합니다. 배부름의 신호가 즐거움을 위해 모두 무시되죠. 게다가 위는 유한한 기관이고 설탕은 위의 긴장을 풀어줘서 물리적으로 디저트를 위한 공간을 만들도록 도와요. 이 사실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혀는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 중 하나입니다. 혀는 10,000개 이상의 미뢰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미뢰는 미세한 털로 채워져 있어요. 그들의 임무는 음식을 감지하고 맛을 구별하고 적절한 소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뇌에 정보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혀에 있는 모든 작은 돌기와 주름은 독특한 개별 패턴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혀의 지문이 손가락 지문만큼 독특하다고 말합니다. 혀에는 쓴맛, 단맛, 신맛, 짠맛을 구분하는 부분이 따로 없어요. 혀, 입천장, 심지어 목구멍에 있는 8,000개의 밀에 모두 모든 맛을 감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수가 비누와 비슷한 맛이 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식물이 비누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세계 인구의 4에서 14%만이 그것을 탐지할 수 있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교근은 무게로 볼 때 가장 강한 근육입니다. 나머지 턱 근육들과 함께 어금니의 90kg, 앞니의 25kg의 힘으로 이를 닫을 수 있어요. 척추는 훌륭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세를 기억하기 때문에 자세를 교정하는 게 매우 어려운 거예요. 우린 옛날 조상들 덕분에 소름이 끼치는 기능을 갖게 됐어요. 옛날 사람들은 적들에게 더 크고 무섭게 보이게 하기 위해 털을 곤두세우곤 했어요. 고양이들이 쉿쉿거리며 등을 구부리는 것처럼요. 사람의 입은 상당히 독특해요. 일란성 쌍둥이들 사이에서도 두 세트의 동일한 치아를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턱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입술을 깨문 것과 같은 수년 전에 가졌던 가장 작은 습관조차도 치아의 형성과 독특한 치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냅킨이나 거울에 찍힌 립스틱 자국은 누가 그것을 남겼는지에 따라 항상 조금씩 다르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좋아요. 누가 입술 자국을 남겼죠?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각 개인의 입술 무늬가 독특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성별에 따른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래 턱뼈는 주변의 뼈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두개골뼈입니다. 결합 조직과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몸의 43%만이 실제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몸 안에 있는 세포의 50% 이상이 주로 내장 속에 사는 작은 생물에 속해요. 여전히 비록 여러분 본인의 세포가 미생물 세포보다 적지만 평균적으로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고려하면 우리 자신의 유전자는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의 절반도 되지 않아요. 우리 몸에 사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자를 세어본다면 200만에서 2천만 사이가 될 거예요. 우리의 키와 체형, 피부색은 조상들이 살던 곳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만 일생 동안에도 새로운 조건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평원에서 산으로 이주한다면 산소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적혈구를 개발할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만약 추운 기후에서 더 덥고 더 햇빛이 잘 드는 기후로 이주한다면 피부는 적응을 위해 더 짙어질 거예요. 우리 수명은 세포 안에 프로그램됩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하고 분열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멈추는 내부 타이머 같은 것이 있어요. 어떤 세포들은 또한 다른 세포들보다 더 빨리 번식을 중단해요. 평균적으로 세포는 우리가 100세가 되면 분열을 멈춥니다. 운이 좋다면요. 이건 만약 우리가 세포를 속여서 타이머를 끄도록 할 수 있다면 잠재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자손들과 함께 사는 거죠. 하하. 혀에는 감각세포들의 군집이 있어요. 표면에 더 가까울수록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혀를 대인 후에 다시 맛을 볼 수 있게 되기 위해 너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 끝은 민감해요. 하지만 입술보다 수백 배 덜 민감하죠. 또 입술이네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세요. 네, 바로 눈을요. 양쪽 눈 안쪽 구석에 있는 작은 조직 보이죠? 자, 준비하세요. 사실 이건 한때 세 번째 눈꺼풀 또는 깜빡막이었어요. 예를 들어 오늘날 뱀이나 도마뱀에서 이걸 볼 수 있죠. 인간이 이 눈꺼풀을 완전히 성장시켰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세 번째 눈꺼풀은 다른 두 눈꺼풀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었어요. 이 막은 우리가 갖고 있는 두 개의 눈꺼풀만큼 두껍지 않았고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도 눈을 촉촉하게 할 수 있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남은 건 눈 한 구석에 있는 이 작은 주름뿐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미래에 이걸 완전히 잃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마침내 하룻밤 사이에 눈에 형성되는 그 불쾌한 눈곱이 끼인 채로 깨는 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자, 계속 거울 앞에 있으면서 아래를 보세요. 더 아래, 네, 발가락이에요. 안녕하고 그냥 작별 인사해주세요. 과학자들은 다소 먼 미래에 우리가 발가락을 완전히 잃게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의 조상인 고대 영장류는 나무를 더 효율적으로 타기 위해 발가락이 필요했어요. 나뭇가지를 잡기 위해 손과 발을 모두 사용했죠. 오늘날 대부분의 원숭이와 유인원에서 볼 수 있어요. 길고 유연한 발가락과 나뭇가지에 매달릴 수 있는
더 넓적한 발을 갖고 있어요. 이들의 발 기동성도 필요하다면 땅에서 물건을 잡을 수 있게 해주죠. 우리 인간에겐 심지어 바닥에 떨어진 펜을 발가락으로 드는 것조차 복잡한 작업이지만 영장류 친척들에겐 그렇지 않죠. 인간은 다른 길을 따라 진화해 왔어요. 직립보행을 시작했고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단한 발과 짧은 발가락을 더 필요로 하게 되었죠. 오늘날 여전히 발꿈치에서 발끝으로 움직일 때 균형을 위해 발가락을 사용하지만 우리의 균형은 이제 훨씬 더 중심에 있어요. 처음에는 발 안쪽을 향해 움직였고 그 결과 새끼발가락이 아주 작아졌죠. 그리고 엄지발가락은 엄청 커졌죠. 하지만 균형이 발가락에서 완전히 멀어지면서 미래의 발가락이 서로 융합될 가능성이 더 커요. 이제 돌아서서 여러분의 멋진 뒤태를 보세요. 만약 스케이트보드에서 떨어지거나 얼음판에서 미끄러져 본 적이 있다면 단단한 표면에 꼬리뼈를 부딪히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기억할 거예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진화의 과정에서 이게 곧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해요. 꼬리뼈도 영장류 조상들이 남긴 특징이에요. 또다시 그들은 나뭇가지 사이에서 더 많은 이동성을 얻기 위해 꼬리가 필요했고 이걸 나무에서 나무로 몸을 스윙하는 데 썼어요. 인간의 꼬리가 언제 떨어져서 다시 죽지 못했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나무들 위를 뛰어다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유일한 것은 우리 뒤 아래쪽 끝에 있는 꽤 쓸모없는 뼈예요. 좋아요. 이제 얼굴로 돌아가죠. 입을 벌리고 아라고 해보세요. 만약 사랑니가 없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자신을 강력한 진화의 산물이란 걸 알면서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아시겠지만 치아는 인간의 몸에서 스스로 회복되지 않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 치과 의사가 없는 어두운 시대에 모든 치아를 잃었더라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액체 상태의 음식을 먹는 것 뿐이었어요. 별론데요. 과학자들은 자연이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낡고 달아빠진 치아를 대체해주기 위해 우리에게 사랑니를 주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늦게 나온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모든 치의학의 발전으로 우린 아주 나이가 들 때까지 치아 전부나 대부분을 온전히 유지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비록 일부를 잃어도 언제나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니를 잔류물로 만들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이가 나는 시련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걸 이해한 것 같아요. 치아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의 턱 전체는 지난 1000년 동안 변화해왔고 훨씬 더 빨리 변할 걸로 예측돼요. 사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변한 곳이죠. 옛날 초기 인류가 사냥과 채집을 통해 살아남았을 때 그들은 날고기를 씹고 식물을 갈기 위해 거대하고 강력한 턱과 더 큰 이빨이 필요했어요. 그들이 요리를 하고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음식이 덜 질겨져서 턱은 현재의 필요에 맞게 작아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턱은 점점 더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많이 씹을 필요가 없는 많은 가공식품들로 미래의 사람들은 아마도 얇은 턱선과 매끄러운 광대뼈를 가진 더 섬세한 얼굴 특징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일부 신체 부위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100년 전 무릎 뒤에 있는 작은 뼈인 장단지 근머리 종잡뼈는 약 11%의 사람들에게만 존재했고 과학자들은 그게 곧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 용감한 작은 뼈는 무려 39%나 되는 현대인의 무릎에 들어있죠. 아직도 정확히 장단지 근머리 종잡뼈가 왜 돌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가장 일반적인 의견은 우리가 조상들보다 키가 크고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식단이 더 좋아지고 영양가가 높아지면서 우린 더 오래 살고 키가 더 자라게 되었죠. 우린 지금 아마도 키의 진화 절정기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단지 근머리 종잡뼈는 무릎 뒤에 힘줄이 미끄러질 수 있도록 매끄러운 표면을 제공해주고 마찰을 줄여 마모와 찢어짐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을 낮춰주기 위해 우리 몸에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몸집이 커졌다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거울로 돌아가 볼까요? 약간 힘줘봐요. 멋진 이두박근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대 조상님들만큼 좋진 않아요. 진화에 대한 모든 게 우리에게 100%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제일 잘 적응한 일련의 기능들일 뿐이죠. 우리 근육의 경우가 그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작아지고 약해졌죠. 특히 상체에서요. 고대 인간은 많은 수작업을 하기 위해 크고 강한 근육이 필요했어요. 사냥해서 잡은 걸 집으로 끌고 가고 도구를 만들고 대피소를 짓는 것까지 말이죠. 후에 이게 더 쉬워지진 않았는데 오히려 반대였죠. 사실
밭을 갈고 복잡한 구조물을 짓는 건 많은 체력과 지구력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왕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물리적 능력은 두뇌의 힘으로 대체되었고 기계는 우리 대신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았죠. 우린 컴퓨터 앞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앉아서 생활하는 생활 방식으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근육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더 이상 근육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화가 더 진행될수록 훨씬 더 날씬해지고 근육량이 늘리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의 뇌는 특히 흥미로운데 일종의 이상한 패턴으로 변화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먼 조상들은 처음에는 다소 작은 뇌를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에 가까운 친척인 네안데르탈인은 평균적으로 현대인의 그것보다 더 큰 뇌를 가졌었어요.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뇌는 더 커졌지만 최근 몇 세기 동안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우리의 생활 방식과 사회적 연결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초기 인류, 특히 수렵 채집가들은 자신들이 본 모든 식물과 동물, 그들의 특성, 그리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억해야 했어요. 그들은 부모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배우고 스스로 더 많은 걸 알아내야 했기 때문에 더 박학다식했어요. 현대 인류는 특정 분야에 더 전문화되어 있고 좁은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며 나머지는 동료들에게 의존하죠. 고대 인류는 누구나 잠재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룹으로 일했던 반면 우린 각 구성원이 각자의 특정한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대체할 수 없는 팀으로 모이죠. 그래도 뇌의 크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범고래와 코끼리는 우리보다 더 큰 뇌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보다 똑똑하진 않거든요. 더 행복할까요? 네,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미지의 것, 즉 오늘로부터 1000년 후의 일을 모험한다면 꽤 믿을 수 없는 특성들을 발전시킬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해수면이 상승하는 경향이 지속된다면 인간이 물에서 사는 것에 적응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예요. 우린 수영을 더 잘하기 위해 물갈퀴가 달린 손과 발을 가지고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아가미가 발달하게 진화할지도 몰라요. 또는 만약 우주로 가서 다른 행성들을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한다면 불가피하게 그 조건에 적응해야 할 거예요. 예를 들어 화성은 중력이 낮고 기후가 훨씬 더 추워요. 아마도 인간의 키를 더 크게 하고 더 가볍게 만들겠지만 또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채모를 자라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강한 중력과 더 높은 온도를 가진 행성들은 반대로 인간을 건장하고 튼튼하고 아마도 털이 없는 생명체로 만들게 할 거예요. 가능성은 무한하죠. 아마도 소셜미디어 때문인지 우리는 다른 건 없고 큰 눈과 엄지손가락을 가진 작은 덩어리로 변할 수도 있어요. 문자 보내기엔 훨씬 더 좋겠네요. 아니길 바래요.